이전 시간에 우리는 제조사가 세일즈 마케팅을 위해서 다양한 호환성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당연할 겁니다. 제조사에서는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 B라는 제품을 내놓았는데 이전에 쓰던 A하고는 전혀 호환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은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방법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새로 출시한 B는 기존에 있었던 A와도 호환이 되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환성이라는 말은 사용자의 편의라는 측면도 있지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존에 쓰던 방법 그대로 새로운 장비에서도 쓰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술만 쓸 수 있는 장비보다는 여러 개를 지원하는 장비들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환성이라는 것이 기술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좋은 사례가 바로 소니의 베타 방식과 VHS의 싸움이죠. 기술적인 완성도로 본다면 소니의 베타 방식이 훨씬 더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자는 높은 호환성을 가진 VHS가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 모든 기술의 최종 종착지는 마치 호환성인 것처럼 여러 제조사들은 호환성을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소니 카메라, 캐논, 파나소닉, 고프로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로 촬영을 하더라도 한 NLE에서 모두 다 편집을 할 수 있다면 그 NLE는 모든 카메라에 대한 호환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라이브 중계를 하는 경우에도 카메라의 종류와 관계없이 플레이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가 다 SDI 출력이라는 호환성 한 가지를 지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비디오 스위처로 받아서 중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환성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아주 중요한 기술적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만 목을 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최초의 비디오 제작 시스템으로 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아날로그 베타부터 HD 캠까지 모두 다 테이프 방식을 사용했어요. 베타맥스가 1975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아날로그 베타캠이 1982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이게 쓰였으니까 거의 30년을 쓴 셈이네요. 그런데 2003년도에 최초의 테임리스 방식인 소니 XD캠이 출시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한 20년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방식이 방송 제작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될까요? 저는 아마도 카메라에서 클라우드로 곧바로 전송되는 IP 비디오가 앞으로의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물론 일부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방식은 아니잖아요. 마치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공유를 해가지고 아이패드나 맥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에 카메라에는 임시 저장 공간만 두고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려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편집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테이프에서 디지털 테이프로, 디지털 테이프에서 테임리스로, 테임리스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기술이 진화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이런 기술의 발전은 똑같이 앞에서 쓰던 방식과 전혀 다른 호환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에는 호환성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어느 순간 기술의 도약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호환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빨리 파악해야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이전까지 개발되던 수십 개의 버튼을 가진 이른바 스마트 기기라는 것이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이폰도 기존에 있었던 스마트 기기처럼 수십 개의 버튼과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면 지금의 스마트폰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빨리 따라가지 못하면 시장에서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이 되면 이전과의 호환성을 중시하기보다는 혁신과 기술의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호환성의 발목을 잡혀버리면 나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이 뭐냐면 이 장비는 이거 다 호환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한마디로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데 호환성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껍데기 씌우기입니다. 전문 용어로 와핑이라고 하는데요. 와핑이 뭐죠? 바로 포장지를 의미합니다. 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갤럭시인데 이 갤럭시를 아이폰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방법은 뭐냐면 갤럭시 박스를 아이폰 박스로 껍데기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게 아이폰과 호환성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기술 스펙에서는 종종 사용되곤 해요. 단지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송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네트워크 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상의 모든 데이터는 컴퓨터에서 처리되고 전송되기 위해서 어떤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것을 인코딩, 암호화, 캡슐레이션, 플래그먼트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로 부르게 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문자 같은 경우에는 ASCII라는 코드 값으로 바꾸어서 이진수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림은 JPG나 PNG 같은 형식으로, 비디오는 H264, 265 이런 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맞게끔 각각의 포맷에 맞춰서 무언가를 변환시켜서 이진수로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도 마찬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개념은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방장기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쯤에 썸네일이 뜨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덱이 되었건 프로토콜이 되었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보편적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이 앞쪽에 오는 놈이 헤더라는 거고요. 그 뒤쪽에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내용이 H264건, 265건, 이 프로토콜이 SRT건, MPEG-TS건, XDCAM이건 다 똑같아요. 헤더의 구조가 다를 뿐이지 데이터의 구조는 모두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H264로 만들어진 비디오를 RTM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한다라고 하면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RTMP라고 하는 헤더와 데이터로 이루어진 RTMP 데이터 덩어리가 있을 거고요. 그 RTMP 데이터를 열어보면 그 안에 H264 헤더와 H264 데이터로 이루어진 H264 데이터 덩어리가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RTMP 헤더가 있어야지만 이 데이터가 RTMP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윗단으로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윗단에서 데이터를 보고 아 얘는 H264 헤더가 있으니까 H264라는 데이터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디지털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예외가 없어요. 내가 비스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PTZ 카메라를 컨트롤한다라고 하면 비스카라는 헤더와 데이터로 이루어진 비스카 데이터 덩어리를 전송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원하면 우리는 비스카에 대한 호환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호환성이라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이 헤더를 얼마나 많은 종류를 지원하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이걸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데이터 헤더를 설명할 때 택배 전표하고 비유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동작하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전송이라는 것이 무슨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주변에 있는 실제의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데이터 전송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실제 소포 배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과정이 택배 전송 과정과 매우 흡사해요. 만약에 제가 롯데 택배에서 일한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택배를 회수하러 어떤 쇼핑몰 사무실에 갔는데 거기에 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뭘 가져오면 되죠? 롯데 택배라는 전표가 붙어있는 상자만 가져오면 됩니다. 나는 롯데 택배하고만 호환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택배 상자에 CJ나 우체국 소포 이런 것들이 붙어있으면 가져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져와 봤자 전산에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배송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강제로 아주 억지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CJ 택배라는 전표가 붙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롯데 택배라는 전표가 붙은 상자에 다시 재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롯데 택배에서 이 제품을 배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목적지에 가서 택배를 뜯으면 그 안에 CJ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부터 다시 CJ 물류 시스템을 이용해서 택배를 전송하면 돼요. 어떻게 이게 좀 합리적 방법으로 보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 그러니까 헤더만 하나 더 붙여서 다시 껍데기를 씌워서 전송하는 방법, 전문 용어로 와핑이라고 했죠. 이 방법이 호환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